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일을 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충격받을 정도로 크게 말이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바이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K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며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가 된 겁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K방역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CDMO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른 대형 계약 성사를 이루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죠. 여기서 CDMO란 고객사로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위탁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게다가 선제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뜻하는데 기존 바이오 의약품과 효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엄청난 실력을 통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등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K바이오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연구진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라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연구는 바로 치매입니다. 여태까지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미지의 세계와 같다고 여겨졌었는데요. 특히 정확한 원인을 몰라 치료와 예방이 매우 어려웠었죠. 그런데 치매의 발병 원인과 원리를 한국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연구단장 이창준과 전희정 선임연구원, 류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단장팀은 치매 초기에 뇌 속에 비정상적인 뇌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 사멸 현상과 치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을 규명해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16일자에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새로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치매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는 뇌 속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인지 능력의 쇠퇴가 일어납니다.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치매 환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발병하는 원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나마 뇌 속의 노폐물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등이 끼는 게 원인이라는 가설이 유력했지만 단백질을 제거해도 종종 치매가 지속돼 이 가설은 진정한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연구팀은 다른 원인에 눈을 돌린 겁니다. 뇌에는 신경세포 외에 별세포라는 또 다른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평소에는 뇌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독성물질을 만나면 크기가 커지고 가지가 많아지면서 수도 증가하고 기능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된 뇌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하죠. 동물 실험 결과 반응성 별세포는 금세 원래 형태를 회복하는 경증과 변형이 심해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중증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존재할 경우 뇌 속 신경세포가 죽고 치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들어지는 원인도 밝혔는데요. 별세포가 뇌 속 독성물질을 분해할 때 세포에 있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B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독성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들고 세포 안에서 염증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결국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희정 IBS 선임연구원은 독성물질 외에 스트레스, 뇌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치매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은 연구팀은 적합한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반응성 별세포를 진단해 치매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반응성 별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인 겁니다. 또 파킨슨병, 뇌종양 등 반응성 별세포가 나타나는 다른 뇌질환에도 연구 결과를 적용해 한국이 뇌 관련 질병에서 고루고루 전 세계를 리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한국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 전부터 치매 치료제에 관해서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을 선도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약제는 아직 없습니다. 도네페질, 라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등 시중에 나온 치매 약제는 진행 증상을 늦추는 수준에 지나지 않죠. 다국적 제약사들은 수년간 수조 원을 들여 치매 치료제 개발을 주도해왔지만 임상 3상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치매 치료제 개발을 포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수많은 해외 제약사들과 달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치매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뿐만 아니라 3상을 앞두고 있는 치매 치료제들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젠백스앤카일과 일동제약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젠백스앤카일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의 국내 3상을 앞두고 있고 일동제약도 ID2001 국내 3상의 속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젠백스앤카일은 GV1001의 국내 2상 결과 1차 평가 변수인 중증 장애 점수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 2차 목표인 신경정신 행동검사, 알츠하이머병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등에서 탁월한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젠백스 측은 국내 3상 진입을 위해 임상 승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2상도 승인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 일동제약이 치매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 기반의 멀구슬나무 열매인 천련자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알페세크레타아제라는 효소를 촉진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1,44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치료제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래 치매약이라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제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죠. 물론 이 분야의 개발과 투자는 미국과 유럽이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고령화 등에 따른 인지훈련이 필요한 실버 세대의 꾸준한 확대와 정부의 디지털 치료제 지원 표명이 이어지면서 활용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파고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계로 수면 패턴과 운동량을 파악하고 앱을 통해 복약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바로 일상을 파고든 디지털 치료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개인화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앞서가는 IT 기술과 인프라 덕분에 그 어떤 나라보다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기 좋은 나라인데요.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등 뇌기능 개선에는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이 뚜렷하죠.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는 뇌신경세포는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변화하는 가소성이 있는데 이 치료제를 통한 행동 변화는 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미래 치매 치료제라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부터 전통적인 치료제까지 개발하며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녹여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 원인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까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의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증진에 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재위 보장. 중국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을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100여 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위험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거부실함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 공세와 내수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중국에게 일을 맡기며 중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종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안등을 하고 있죠. 도광영의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256%인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에 290%가 될 거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은 한두 해된 문제가 아니다. 내용도 계속 달라져 처음에는 부실 채권 얘기가 나오더니 어떤 시점부터 그림자 금융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나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투자를 비롯해 자금 수요가 많은 반면 비축해놓은 돈은 없어 그 차이만큼을 빚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함께 해당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부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위험하다고 얘기한다. 2015